2학기 세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항로의 개척 이후 새로운 경제적인 질서가 유럽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절대왕정이라는 과도기적 과정을 통해서 시민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왕정에 눌려있던 시민들은 시민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혁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혁명과 미국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는 순서가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순서 하나하나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잘 기억하는 것 역시 주요한 공부의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이 형성되고 지주층인 젠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젠트리는 중세 말부터 형성된 지주층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은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부를 쌓아 농촌의 행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 지도층이 되어갔습니다. 16세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곡물 생산보다 유리한 양모 생산을 위하여 농경지를 방목지로 만드는 현상이 퍼진 것을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하고, 18세기에 도시의 인구 증가로 곡물 가격이 오르자 지주들이 대농장을 확대한 것을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16, 17세기 영국에서는 지주층인 젠트리와 도시의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고, 이들 가운데 청교도들은 의회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과 국교회를 고수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 역시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청교도 박해 등의 문제로 인해 의회와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에 의회는 1628년 의회에 동의 없는 과세 금지, 이유에 명시 없는 체포나 구속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 청원을 왕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외 전쟁 비용이 필요하였던 찰스 1세는 이에 동의하였지만 곧 의회를 해산하고 한동안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찰스 1세는 1640년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새로 소집된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왕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였고 의회도 무력으로 맞서 1642년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갈등은 곧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청교도인 크로멜이 주도하는 의회파는 왕당파를 격파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뒤 1649년 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크로멜은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에 올라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치는 한편, 왕당파의 거점이었던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해상무역을 이끄는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는 등 대외무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독재 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항해법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여오는 수입품은 영국과 그 식민지 및 수출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 규정을 말하는데, 당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던 네덜란드의 반발을 샀습니다. 크로멜 사후 왕정 영국혁명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혁명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신세력들이었고요. 그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찰스 1세라는 인물입니다. 찰스 1세라는 인물은 절대왕정의 왕권 실수설을 신봉했던 인물이고요.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의회의 절차를 상당히 무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왕권의 절대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제정치를 펼쳐나가는데요. 이러한 전제정치의 지속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는 세금 문제였었는데요. 찰스 1세가
인근에 있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의회는 이러한 찰스 1세의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정책에 반기를 들고 권리 청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권리 청원의 요청은 수용이 되지만 그 이후에 지켜지지가 않죠. 극단적인 대결은 결국 내전으로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회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잘 기억해둡니다.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내전을 통해서 찰스 1세를 물리치고 크로멜은 공화정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크로멜의 공화정 시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찰스 1세가 처형이 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데요. 공화정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크로멜의 독재 정치와 크로멜에 의해서 추진됐던 여러 상황들이 당시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왕정을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공화정의 실패는 영국 혁명을 또 다른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에 의회는 영국의 관리와 의원은 영국 국교도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인 심사법과 국왕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여 맞섰습니다. 이때부터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존중하는 휘그당이 의회에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로크의 정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휘그당은 1832년에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당으로 이어졌고 보수주의 전통을 중시하던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찰스 2세를 뒤이은 제임스 2세는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고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폐지하는 등 전제 정치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그의 딸이자 신교도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를 유혈 사태 없이 이루어진 혁명이라 하여 명예혁명이라 부릅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메리와 윌리엄이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에 승인함으로써 왕이 의회 속에 있다라는 전통이 수립되었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국력은 꾸준히 커져 1707년 앤 여왕 때에는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 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어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자 독일 하노버 공 조지 1세가 즉위하여 하노버 왕조가 열렸습니다. 조지 1세는 영어를 모르고 영국 사정에도 어두워 국정 운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하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었고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영국의 왕정 복고로 인해서 찰스 2세가 왕위에 들어서게 되고요. 찰스 2세는 다시 한 번 더 절대왕정의 왕권 시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왕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카톨릭의 종교적 편향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청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의회와 절대적으로 대립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임스 2세로 넘어서게 되면서 제임스 2세 역시 의회를 무시한 전제정치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죠. 당시 의회는 이러한 전제군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막아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 의회적 절차를 통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신교도의 우호적인, 청교도의 우호적인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영국은 청교도 혁명과 같이 유혈의 혁명 이후에 또다시 유혈의 혁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의회라는 질서와 체제 그리고 법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화, 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을 이끌어내는데요. 권리장전의 승인을 통해서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고요. 의회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 운영 그리고 시민사회의 운영 원리를 영국은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죠. 권리장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영국의 권리장전은 이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지주계층인 젠트리,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시의 시민계층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청교도였죠. 찰스 1세는 이러한 청교도 세력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게 되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찰스 1세의 전제정치에 권리청원 제출합니다. 권리청원을 제출해서 왕권을
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 청원은 일정 부분 승인받지만 문제는 찰스 1세는 그 이후에 권리 청원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의회를 탄압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는 의회파와 왕당파로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내전의 결과는 의회파를 이끌던 크로멜의 승리에 의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찰스 1세의 전제정치, 권리 청원, 그리고 내전, 왕의 처형, 그리고 공화정의 수립,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 과정이 청교도 혁명의 과정입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인물 크롬웰이죠.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독재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도 쫓겨나게 되고요. 불행히도 영국은 다시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왕정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찰스 2세가 등장을 했고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 뒤에 등장했던 제임스 2세 역시 의회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찰스 1세에게 대응했던 의회파와는 달리 이때 의회는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합법적인 절차와 의회의 힘을 통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으로 왕위에 추대하게 되죠. 메리와 윌리엄, 그 중에서 메리는 영국 왕가의 인물이었고요. 청교도와 매우 가까웠던 신교를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역시 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 둘을 통해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영국의 헌법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권리 장전을 승인받게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의회에서 마련된 시민들의 약속인 헌법의 기초에서 통치를 이어져 나가는데요. 입헌군 주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아메리카, 독립 이전의 아메리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2페이지입니다. 아메리카, 필그림이라고 불려지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세운 나라, 가장 민주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는 종교적 타락과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종교의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혹은 종교가 가장 순수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를 깨끗할 청자라고 부르며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종교적 탄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곳에는 악독한 지주나 관리, 탐욕스러운 교회, 심지어 제대로 된 정부도 없다라고 칭했었죠. 악독한 지주나 관리들, 교회, 그리고 정부가 결국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었는데요. 새롭게 만든 이상사회에서는 그러한 괴롭힘의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이곳 지역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데, 영국 본토는 이러한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간섭하지 않는 무간섭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중에는 세금조차 크게 개입하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볼 텐데요. 여기 보면 총 별이 몇 개일까요? 네, 13개입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됐고요. 여기는 각각의 주의회를 통해서 자치권이 부여되어져 있는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인디언과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로 건너오게 했었던 광고 문구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다. 아메리카로 오라. 무한한 땅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본래 여기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13개의 주, 이제 조금 더 땅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죠. 넓혀가면서 이제 개척된 땅의 소유를 위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약 9년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자, 봅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무간섭 정책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식민지 자치권을 허용해줬고 13개의 주 의회에서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이 됐었는데, 문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지만 전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프랑스는 이 비용을 영국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에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본토에서 식민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볼 영상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ear was 1773. The American colonies were under British rule. Boston w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merican cities at the time, yet people were poor and tired of the empire enforcing laws and taxes while not giving them a say in Parliament. So the citizens replied. They assembled. Thousands began protesting and boycotting British goods. In one major act of rebellion, patriots stood up against the empire and refused boatloads of imported tea.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worth of goods were destroyed. This was the Boston Tea Party, a slap in the face to the empire, an event that started the revolution that led to the birth of a country. Never again would the British rule America. 독립전쟁의 본격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영국에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책이 전환되게 되죠. 간섭하지 않던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역시 세금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금이겠죠. 인지세, 설탕세, 차세 등으로 새로운 세금들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되게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인지세는 종이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각종 서류들, 그리고 혹은 책들,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종이와 관련됐던 모든 세금들이 새롭게 매겨지고 개인에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세 같은 경우는 이때 차를 마시는 풍습이 보편화되는데요. 홍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녹차 와 우유 뭐 이렇게 타서 먹는 거죠. 근데 약간 쓰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이때 당시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특히 설탕 좋아하죠. 이 설탕에 세금이 매겨지니까 역시 큰 부담이 됐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차세였습니다. 영국이 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식민지에 판매하는 차의 양 역시 되게 컸습니다. 여기서 차는 카가 아니라 티입니다. 티.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끝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세금 역시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에 대한 저항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제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홍차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풍습이 그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식민지 의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지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 식민지인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꼈던 것은 세금이 징수된다는 것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간섭하기 시작했고 식민지의 자치권을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하려면 우리 식민지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우리 식민지 대표가 영국 의회에 가서 찬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영국의 세금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773년도에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인데요. 보스턴 차 사건은 식민지인들의 불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 본국에서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식민지인들과 영국군들이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 독립전쟁의 신호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컨트롤 타워는 대륙회의였습니다. 수장은 워싱턴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요, 당시 신문에 실렸던 풍자만화인데요. 프랑스에게 이긴 영국, 그러나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갑자기 식민지에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때 영국인들이 세금 징수를 식민지인들에게 하는, 억지로 차를 마시게 하고 뭐 이런 매우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는 그림이죠. 식민지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뜬금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간섭 없이 잘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갑자기 영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금 징수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어요. 그때 때마침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책을 하나 딱 냅니다. 물론 이 책에도 인지세가 붙었겠죠. 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영국 국왕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관직을 주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으며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왕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곧 법률이 곧 국왕이어야 하고 모두 평등한 대표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토마스 페인의 주장이 나옵니다. 즉, 독립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며 우리는 어떤 국왕에 의해서 간섭받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화정을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간섭하지 않을 때는 그럭저럭 살만했던 나라였는데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식민지였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고 독립을 해야만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모여서 이때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13주 대표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회의를 통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는데요.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민병대를 모집을 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정착 과정에서 많이 부딪혔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별로 군대가 결성이 되는데요. 영국도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병대와 군대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라토가 전투에서 미국 식민지군이, 워싱턴이 이끌었죠. 식민지군이 영국 본토군에게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영국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던 주변 국가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이 전쟁에서 식민지인들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 덴마크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무장 중립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는 영국이 도움을 요청을 해도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 즉 영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자,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가 식민지를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전투는 식민지의 독립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83년 새로운 국가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미국은 아까 토마스 페인이 주장했던 상식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법률이 곧 국왕이어야 하고 모두가 평등한 대표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 정치체제인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세계 최초로 건립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 시민혁명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미국 독립전쟁이 완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독립선언서 발표, 사라토가 전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23개의 주의 식민지가 독립을 승인받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 독립혁명이 곧 시민혁명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 자, 여기까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혁명의 공통적인 가치, 기본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후의 혁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별표 쳐둡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은 미국 독립혁명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문서상으로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등장하면 이건 미국 독립선언 혹은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 목적에 어긋난다면 국민의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자, 이건 저항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사회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미 합중국의 탄생 1783년 124쪽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탄생했다. 세계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민주공화국은 모두가 평등한 국왕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국가, 토마스 페인이 이야기했었던 상식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실현 형태입니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약속, 즉 법률은 연방헌법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데요. 연방헌법은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고요. 연방정부의 권한 역시 강화시켜줍니다.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이유는 13개의 주는 본래부터 독립적이었고 자치권을 보장받던 곳이었죠. 영국과의 전쟁 때문에 연합하게 되었었는데요.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외부 세력과 싸워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된 연방정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주의 독립성과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라는 상호 간에 모순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권한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갔던 것이 미국의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지금의 아주 독특한 미국의 정치 형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탄생은 시민혁명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죠. 아까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봤는데요. 주권 재민의 원칙이 보장이 됩니다.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평등한 시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평등의 이념, 독립선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별표를 쳐둡니다. 행복 추구권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독립선언서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설명되어져 있던 저항권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반영이 됐던 겁니다. 영향, 유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민혁명에 미국의 독립혁명이 모델이 됩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 배울 때 제3신분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과정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 구제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와 같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혁명의 롤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의미를 가지는 계기였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혁명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이후 영국인들이 종교적 자유,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죠. 청교도 혁명, 특히 찰스 1세의 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게 되는데요. 새롭게 건너온 13개의 식민지는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자율적이고 자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영국 본토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국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낭비가 있었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핵심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지세, 차세 등이 가장 주요한 갈등의 요소였었는데요.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식민지인들도 영국 본토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 하에서 세금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항의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 영국 정부에서 매겼던 세금들은 상쇄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세금이 차세였었죠. 차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인들에 대한 본토인들의 억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보스턴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동인도 회사에 차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토인들과 식민지인들 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매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인들은 대륙회의를 열고 영국 정부에 본격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민병대와 영국군의 충돌은 독립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독립전쟁은 대륙회의가 이끌어갑니다. 대륙회의에서 워싱턴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의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문장에는 행복추구권이라는 핵심 내용들, 그리고 평등과 자유권, 그리고 저항권이라는 근대적 가치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 본토 군대의 충돌은 사라토가 전투에서 식민지인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지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독립한 13개 주는 주의 자치권과 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연방주의와 공화주의를 채택하게 되고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갑니다. 새롭게 열린 미국이라는 질서, 그리고 세계사 속에 미국이 던지는 근대사회로의 향해 가는 데 있어서의 의미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